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40살 초딩 둘 엄마이고 동갑 남편과 결혼한 지는 11년째네요. 나름 엄청나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도 세상 살이 분별하고 사회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근래 몇 달 동안 제 속을 시끄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나서 질타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먼저 가족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랑 신랑이 첫째고 둘째 여동생 부부 36살, 막내 아들 27살, 와이프 자리 24살이에요. 저희 시아버님은 신랑이 초등학교 때 재혼을 하셨고 신랑이랑 고모는 원래 부인 사이에서 난 자식이고 막내는 지금 재혼하신 시어머님 사이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간 우애가 나쁘지도 않고 저도 재혼 얘기 듣고 놀랐을 만큼 어머님이 똑같이 자식들을 아끼시고 차별은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결혼했을 때쯤 도련님은 중학생이었고 진짜 동생처럼 자식처럼 학교도 데려다주고 도시락도 챙겨주고 군대 갔을 때 면회도 자주 가고 하면서 애정을 쏟으면서 키웠었어요. 키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예뻐했어요. 그러다 정확히 올해 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도련님이 진짜 짝사랑 심하게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꽤 오래 했어요. 평소에는 좀 과묵한 편인데 그 아가씨 이야기는 집에서 자주 했을 정도라 저랑 어머님이 나중에 한번 밥 먹자고 했을 정도거든요. 어찌저찌 지내다 도련님은 작년부터 결혼 얘기를 시작했고 부모님은 아직 이르다며 말렸어요. 그러다 도련님이 너무 심하게 그 아가씨에게 집착을 하고 걔 없으면 못 산다는 식으로 그러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의 동서자리 24살 아이고요. 문제는 여자 쪽에서 허락을 안 하셨나 봐요. 도련님이 직장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재산도 있어서 사실 나이 빼면 문제될 거 없는데 반대 이유는 종교였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모태 신앙이고 저 역시 결혼 때 같은 종교의 영향이 컸거든요. 물론 도련님은 그다지 종교 활동에 관심이 없으셨지만요. 그러다 몇 달 전 알게 된 사실인데 도련님이 개종도 하고 그 집 따라서 불교 행사도 참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멘붕이었어요. 두 번째,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인데 외증조가 돌아가시면서 막내한테만 필지랑 본인 사시던 조그만 아파트를 넘겨주셨대요. 신랑이나 고모도 상당히 서운해했지만 어쩌겠냐며 삭히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머님께서 왜 비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별은 안 하시지만 결국 친손주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알아보니 이미 살아계실 때 명의 변경이 된 부분이라 상속 재산 재분할도 안 된다더라고요. 세 번째, 저희 신랑은 정말 효자예요. 결혼 결심 계기가 종교랑 효자인 점이었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었고 됨됨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진짜 젠장이었어요. 저희는 지금 안성에 사는데 저희는 시댁 건물 1층에 살고 부모님은 2, 3층을 사용하세요. 막내는 아예 서울 처갓집 근처로 갈 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처가나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물론 여자친구 어리고 예뻐서 제가 남자라도 따라다닐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좋게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돈어른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일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터널 뚫는 공사를 한다 치면 기업에서 파견된 현장 감독들도 있지만 국가기관에서도 투입이 되는데 그 감독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공사 전에 제사 같은 걸 하는 것 같던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껄끄럽더라고요. 얼마 전 상견례를 하셨는데 여자 쪽에서 내년 중순쯤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도련님이 집하고 미리 준비해 놓겠다고 하니 코로나도 있으니 천천히 하라고 하셨다는데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등신이라고
아주 처갓집 종놈 된 것 같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막내는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기는 건지 괜히 동서한테도 화가 나네요. 또 여자친구가 미대 졸업하고 타블릿으로 그림 그려서 파는 일을 하는데 도련님이 이번에 신형으로 장비를 싹 맞춰줬나 봐요. 하는 일이 정식 미술이 아니고 웹소설 표지나 앨범 표지 같은 거래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저를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게 했네요. 저도 아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딸 가진 요새 대단하시다 느껴지고 시집와도 곱게는 못 볼 것 같아요. 추가, 예비 동서가 미운 게 아니라 예쁘고 착해도 조금 괘씸한 부분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 쓰지는 않았었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본인도 프로포즈 받고 승낙했으면 이제 그만 도련님 애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정확한 내막은 몰라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짝사랑 진행 중처럼 구는 꼴이 가족으로서 속상했답니다. 듣기로는 아직도 고백받고 다닌다고 도련님이 끌탕을 하던데 주변 정리도 조신하지 못한 것 같고 결혼 문제로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두 번째 추가. 일단 저희 시댁은 인근 지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랑은 공장장이고 심해부는 영업팀 부장, 막내는 기술개발팀 총괄이에요. 이건 딱히 차별이 있는 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내가 공대를 나왔으니 전공에 맞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총괄이라도 아버님이 막내에게 공장을 주시지는 않을 거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니 답답했던 거고요. 동서는 3번 만났는데 한 번은 우연히 동네에서 본 거고 한 번은 올 설날에 봤고 마지막에 본 건 저번 주 아버님 생신 때였어요. 애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상을 차렸고 다 차리니까 막내네가 오더라고요. 결혼 전이니까 거들 건 없었지만 눈치 있는 아이였으면 이런 기회에 잘 보이고 서로 친해지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네요. 물론 시킬 건 아니었지만 다 먹고 상 치울 때도 그릇 옮기고 설거지 돕겠다고 나서는데 저까지 음식 튈까 걱정됐던 하얀색 공주님 원피스 입고 와서는 돕는 신용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물 튈까 겁난다고 그냥 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일 준비하면 되냐고 하기에 일 시키는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세 입이 나와서는 도련님한테 가더라고요. 도련님은 조용해진 동서한테 계속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집에 가고 싶냐, 힘드냐. 누가 보면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어요. 혼자 하는 일을 해서 그런 건지, 도련님이 다 받아줘서 그런 건지, 그렇게 잘한 건지. 조금만 본인 듣기 안 좋은 말하면 시무룩해져서 도련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어른들 앞에서 그건 좀 아닌 것도 같고요.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걸까요? 3번째 추가, 댓글들 감사해요. 재산 문제는 돈을 탐내지 않았고 똑같이 손주처럼 대해주신 할머님이라 돈보다는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종교 부분도 제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넘은 참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많이 깨닫고 반성했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 시집살이에 대해 분노하는 댓글들이 다수라 사실 이 부분은 억울하네요. 하지만 제가 어른이고 오해받을 만하게 썼으니 이해해야겠지요. 간략하게 아버님 생신날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서한테 화가 났던 날이에요. 첫 번째, 6시 식사라고 했는데 5시 50분쯤 도착한 점. 두 번째, 고모도 나서서 돕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인사한답시고 주방에 한 번도 안 와본 점. 세 번째, 고모 아들 6살, 저희 집 아들 둘, 초 1학년, 2학년인데 애들이 도련님을 좋아해서 막 매달려서 놀다가 장난치면서 발 버둥버둥 하다가 동서를 발로 찼는데 도련님이 아이 딱밤을 때렸어요. 네 번째, 밥 먹는 내내 깨작깨작거리면서 다들 신경 쓰이게 한 점. 다섯 번째, 그래도 꾹 참고 아버님 생신이니 팍팍 먹으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엿먹이려는 듯 와구와구 먹더니 나중엔 도령님께 체했다고 해서 또 시부모님 신경 쓰이게 난리 버거지 부린 점. 6번째, 결혼 전이라 시킬 생각 없었지만 밥 다 먹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면 바로 왔었어야지. 주변에서 쭈뼛쭈뼛 눈치보다 뒤늦게 와서 돕니 마니 칼도 불안하게 들고선 과일을 깎느니 마느니 하기에 냅두라고 했다고 입이 나온 점. 7번째, 후식 먹으려니 사라져서 놀랐더니 혼자 소화시킬 겸 집 주변 산책하고 왔다는데 누가 봐도 찔끔 짠 얼굴이었고 그것 때문에 도련님 보란 듯 제 앞에서 유난 떨면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분위기 엉망으로 만든 점. 8번째, 그 말에 본인이 분란 만든 건 생각 안 하고 도련님 눈치 주는 점. 9번째, 무슨 말만 하면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오빠가 알아서 한대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어쩌고 저쩌고. 10번째,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본인 남편 배다르다고 해서 차별 안 하고 왕따 없이 우애 있게 대해준지 모른다는 점. 11번째, 그날 가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런 게 계속되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축약한 글만 봐서는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저도 며느리라 어린 동서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도 어른으로서 보여줘야 할 인내가 있겠지만 그 친구도 가족 간의 예의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도련님은 회사 근처에서 독립해서 살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제 도련님 집에 다녀왔는데 도련님이 그랬대요. 동서가 일주일간 연락하지 말자 했다고 아주 초주검이 돼 있더래요. 화도 많이 나 있고요.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막내 행동에 욕 반, 속상한 반을 내비치시면서 본인이 여자 부모라도 자기 아들이랑 결혼 안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은근히 저를 탓하시는 것도 같고 기분이 정말 최악이었네요. 4번째 추가. 다들 같은 입장이고 저 역시 며느리 입장이라 예비 동서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네요. 윗사람이며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인데 잠시나마 옹졸했던 부분, 강대강으로 대처한 부분 모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늦게까지 댓글도 다 읽어보고 신랑한테 솔직한 속마음을 말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신랑은 위로 반, 나무란 반을 했네요. 원래가 자기 식구랑 자기 동생들이면 껌뻑 죽는 사람이니까요. 시동생하고는 아버님 생신 이후로 본 적이 없고 어제 신랑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본인도 회사에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하대요. 원체 있는 곳이 다르니까요. 댓글들 보니 예비동서가 제 의도와 마음을 오해할 수 있겠다 싶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결혼 진행이 삐걱거리면 제가 덤터기 다 쓰고 괜한 원망 들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지만 집안의 윗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보듬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차 한잔 할까 해서 어머님께 예비동서 연락처 물어봤는데 모르신다고 하셔서 막내한테 연락해야 하나 싶은데 막내는 동서일이라면 병적 증상을 보이니 그냥 신경 쓰지 말까도 싶고요. 마지막 추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장이라 해봐야 생각하는 대형 공장도 아니에요. 시댁 덕 보고 사는 거 없고 저희는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요. 신랑보다 막내가 직급이 높다는 댓글도 있던데 글쎄요. 그건 파트가 다르고 일단 막내는 회사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 신랑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네요. 또 종교관은 모두 다르니 험한 말은 서로 삼가주세요. 댓글 읽고 느낀 건 제 부족한 마음과 사랑이었네요. 막내 동서가 교회당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져 구역 예배가 가능해지면 고모랑 함께 초대해볼까 상의를 했네요. 사랑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보살펴야 한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이 관계를 극복해볼 요량이에요. 대신 저도 불국사 관광 가는 것처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찰 근처도 가볼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하니 간단한 문제였는데 제가 낯가림이며 괜한 나이차 때문에 옹색하게 군 것 같네요. 물론 막내한테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다른 거였지만 축복해주고 싶어서 막내네에 관한 걸로 바꿔볼까 싶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과 함께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코로나 위험물질 배송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6월 8일 오전 11시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택배 안에 누가 쓰던 마스크가 들어있어. 모 새벽 배송 업체 A사라고 할게요. A사에서 주문을 했고 저희 와이프가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에는 놀랍게도 정말 쓰던 마스크가 택배 안 계란을 싸고 있는 비닐 포장지에 포장된 상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붙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태로 사용하던 마스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비말이 묻어 있으며 코로나균이 있을지도 모르는 마스크가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서 개봉되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고 무섭고 살면서 이렇게 공포감을 느껴본 적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아내와 돌이 갓 지난 딸, 그리고 얼마 전 간절 제수를 받으신 장모님 3명이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처음에 아내가 상자를 열었을 때 계란 포장 위에 무엇인가가 돌돌 말아져서 테이핑이 되어 있었고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위치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가까이서 보고 마스크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 더럽고 역겹다는 생각에 구토감이 들었고 곧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고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 일부러 마스크를 넣어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스크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주일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와이프는 예전에 고객센터에 아이스팩이 터져서 물이 새어나와 내용물이 젖었던 일을 컴플레인한 것이 떠올랐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컴플레인은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나중에 안 것이지만 A사는 포장하는 직원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지금 바로 택배 상자 안의 내용물을 더 이상 만지지 말고 택배 상자째로 현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고객센터의 현 상황을 접수를 하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에 상담사 말고 담당자 혹은 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내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현 상황을 얘기를 하니 상담사가 신선식품만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병원균이 동반되어 있을지 모르는 마스크가 우리 집 거실에서 개봉되었는데 같이 포장된 신선식품에 대한 환불이라니요. 물론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상담사의 말이겠거니 하지만 좀 어이가 없었대요. 그리고 A사에서 제품을 수거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아내는 증거인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증거로 우선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배송된 모든 것을 폐기할 것이니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CCTV 등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사가 아닌 담당자나 책임자가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6시에 땡땡 전담팀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외주 CS 업체로 판단됩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현 상황과 대응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A사의 포장 과정에서 마스크가 함께 들어간 것이 맞다. 현 사안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누가 그 마스크를 택배 상자 안에 넣었는지 A사 측은 CCTV를 확인하였으나 특정을 할 수 없다.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 환불이 아닌 전체 환불을 해드리고 회사 내규에 의해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만 원을 적립금으로 드리겠다. 제품에 대한 폐기는 고객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위험물질이나 기타 이물질을 포장하는 인력이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고 그걸 추적하지도 못한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A사의 태도와 대응도 놀라웠습니다. 저희도 현재 너무 놀라고 무서운 상황이라 정확한 판단은 하기는 어렵지만 그 보상에 합의할 수는 없으며 우리도 생각을 해볼 테니 또 논의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끝냈습니다. 지인들 몇몇에게 폰 내용을 얘기하니 저 정도면 화생방 테러 아니냐, 묻지마 행각이랑 뭐가 다르냐, 너네 집으로 폭발물이 택배로 배송 온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등등.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분노하면서 무서워하더군요. 와이프는 마스크를 본 이후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이가 기침을 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계속 의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와이프 얘기로는 A사를 매월 150만 원 정도는 이용하고 있으며 VIP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마트에 가기가 부담스러워 장을 봐야 할 대부분의 물품을 여기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이 배송받았던 제품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는 혹시 택배 기사님들처럼 지역이나 회원별로 담당하는 포장 작업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갈 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넣었나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제 와이프는 코로나 선별검사를 하였습니다. 아기와 장모님은 증상이 보이면 그때 해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와이프랑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결과 저희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연히 들어갔을 거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포장 상태와 현 시국에 마스크라는 위험 물질을 택배 상자에 동봉을 했다라는 건 포장 작업자가 우리 집에 배송될 걸 알았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몰랐더라도 불특정 누군가에게는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비말과 있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균을 고의로 타인의 집안에 투척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어 112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2일 후 오전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2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증거물인 택배 상자를 꺼내어 보여드렸습니다. 택배 상자는 사건 발생 후 현관 밖에 내어놓았으나 A사의 통화 이후 증거품을 밤에 수거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닐로 밀봉하여 집안 창고에 두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설명드린 후 조서를 작성하였고 경찰관님들은 문제의 마스크를 계란 포장이 붙어있는 상태 그대로 수거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갈 거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서에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서 저희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잠시 후 경찰분들이 다시 방문하셔서 추가 증거물품, 동봉된 다른 제품들을 수거해 가셨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마스크는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지문 및 DNA를 채취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사의 고객센터 담당자의 연락처를 저희가 직접 알지 못해 고객 응대 카톡에 수사관님의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얼마 후 수사관님께서 A사와 통화를 했다고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A사 전담팀이 아닌 물류센터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통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A사 담당자는 A사의 포장 방식은 1, 2차로 나뉘는데 1차 포장에서는 배송할 물품을 택배 상자에 넣고 그 택배 상자를 컨베이어 벨트에 태워 2차 포장 작업장으로 이동시키고 2차 포장 작업장에서는 그중 계란에 에어캡을 싸는 등의 추가 포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사건의 마스크는 A사의 포장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맞으며
2차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작업장은 작업자만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2차 작업장에서는 스캐닝을 하지 않아 어떤 인력이 어떤 택배를 포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차 작업장에서는 스캐닝이 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지만 2차 작업장에서는 이물질이 투입되는지 등의 행위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사의 포장 과정에서 A사의 인력 누군가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같이 넣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누가 넣었는지는 현재의 물류센터 시스템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날의 작업자 명단은 있지 않냐고 물었고 그럼 현재 마스크가 감식 중이니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문이나 DNA 대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도중에 A사의 직원이시냐 아니면 외주 업체시냐 물어봤고 담당자는 A사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수사관님과 통화를 하였고 수사관님은 현사법 내에서는 현재 상황을 적용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시청, 보건복지부, 본청 등에 전화를 해봐도 모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누군가가 보낸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일 수 있는 위험물질 마스크를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에서 아내, 아기, 장모님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개봉하고 감염의 공포감과 혐오감에 떨며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A사에서는 누가 넣었는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며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형사법상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알아보면 볼수록 고의로 마스크를 넣은 사람에 대한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사건의 원인과 용의자를 추적할 수 없는 무력함과 앞으로 또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때도 추적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으로 바뀌어 점점 커지게 되고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 국민으로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느꼈습니다. 저희는 물론 A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다른 새벽 배송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포장 담당자가 배정되고 포장자의 이름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이 업체가 모든 상황이 추적이 되고 모든 상황이 통제와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 상태로는 A사보다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의 이런 후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를 통해 A사가 포장 시스템 개선 및 고객 응대를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취업 잘 되는 학과를 졸업한 상태이고 취업도 물론 한 상태이고요. 아직 입사 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뭐든 혼자 스스로 해왔는데요. 그건 제 의지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워낙 신경을 안 쓰시고 방임하는 타입이라 어려운 일도 저 혼자 처리하고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학비, 전공 책값, 핸드폰값, 월세, 공과금 등등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버텨왔는데요. 3, 4학년 때는 실습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엄마께 용돈 30만 원씩 받으면서 실습 없는 학교 가는 날이나 방학에는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책값이나 월세, 생활비 벌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엄마는 다 계산해 놓으시고 취업하면 갚으라 하셨고요. 저도 갚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지금 계산해 보니 학자금 2천만 원, 엄마가 주신 용돈 1,000만 원 되는데요. 설날에 엄마가 어느 부모가 이렇게 돈 잘 빌려주냐, 이런 부모 없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아빠랑은 연락 안 하고요. 엄마는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때문에 나와 살고 있었고 직장도 타지라 계속 나와 살 예정입니다. 여튼 저런 말을 하며 돈 필요하면 네 아빠한테 말하라는 등 얘기를 하시는데 연락 안 한 지 5, 6년 정도 되었고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땐 제가 친척 집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 항상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사촌동생 방 빗자루로 좀 쓰르르해서 들어갔더니 사촌동생은 치킨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일들을 다 알면서도 저 계속 친척집에서 컸으면 어땠을까 라며 자꾸 말하고 아빠 얘기 꺼내고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 안 좋았던 일이란 일은 다 꺼내서 얘기하세요. 또한 마치 여기서 엄마가 빌려주는 돈으로 잘 지내고 있는 거에 감사하란 식으로 말해요. 여기서 반박하거나 다른 집은 용돈 그냥 주는데 엄마는 하나하나 계산하고 등록금 한 번 내준 적 없지 않냐. 어렸을 때 내가 친척집 전전하며 겪은 수모를 왜 아무렇지 않게 말하냐. 뭐 이런 불만을 털어놓으면 바로 쌍욕도 하고 미친년이라고 하며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며 여튼 그럽니다. 대학도 네가 가고 싶어서 간 거면 대출받아 가는 거 당연하다고. 아무도 네한테 대학 가라 한 적 없다며 능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네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능력을 운운하냐고 이제 직장 가지고 일하는데 하고 반박하면 또 화부터 내고 욕부터 해요. 원래는 대학교 등록금이랑 생활비 친할머니가 주시기로 했었는데 한 6개월 주시다가 친할머니도 제 연락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월세랑 등록금 냈고요. 어쨌든 진짜 고민은 뭔가 엄마가 항상 불쌍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불이 안에 솜이 다 보이고 이불이 다 찢어져 있는데 이사 가면서 버리고 하나 사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 이불 달라고 자기 바닥에 깔고 자겠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엄만 찢어진 이불로 잘 텐데 내가 새 이불 사서 덮고 자려니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치만 엄마가 사주는 이불 아니고 제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뭔가 항상 제가 좋은 걸 하게 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잘해준 적 하나 없는 엄만데도 마음이 항상 좀 그렇네요. 뭔가 막말할 땐 싫으면서도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피부염이 걸렸을 때도 10,000원 달라고 병원 가봐야겠다 했더니 그걸로 무슨 병원을 가냐고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저 신발 한 번, 패딩 한 번, 옷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돈 모아서 신발 사려고 딱 그 가격만큼 모았을 때 엄마한테 같이 나갔다 오자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하철에서 이런 거 따라가 주면 제가 차비를 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비 내면 나 신발 살 돈 모자란다 하니까 차비 안 내주면 또 지하철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착하면 엄마가 모자란 돈 보태주겠지 하고 일단 갔는데 그럴 생각 절대 없고 오히려 차비로 돈을 더 쓰고 신발은 못 사고 돌아왔네요. 겨울에도 조끼 패딩 30,000원짜리로 매년 겨울 보내다가 운 좋게 얻은 긴팔 패딩으로 매년 겨울 지내는데 엄마가 카톡 와서 그 긴팔 패딩 안 입으면 자기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잘 입고 있는데 패딩도 이거 하나인데 말이죠. 취업 면접 보러 갈 때도 왜 정장을 사야 하냐고 그냥 청바지 입고 가면 안 되냐 정장 비싸다 하고요. 이번에 새 직장 앞으로 이사하는데도 용달 부르면 비싸니까 택배로 옮기랍니다. 그럼 빨래 건조대는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상자에 테이프 말아서 한번 붙여보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수거 안 해간다고 나와 있다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엄마가 주는 돈이 아니라 제가 알바하며 쓰는 돈인데도 뭐라 하세요. 여튼 너무 말이 안 통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반박하면 소리부터 질러요. 이런 엄마도 엄마라고 제가 좋은 거 할 땐 엄마는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내도 될까 하는 생각부터 드는데 어떤가요? 추가로 생각난 게 엄마랑 재혼한 분이랑 맨날 저 싸가지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다 엄마가 저한테 재혼한 분이 네 싸가지 없다고 하는데 이거 다 맞는 말이라며 직접 말해줬습니다. 여튼 엄마가 기분 나쁘거나 본인 말에 반박하면 저런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 멘탈이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생각을 곱씹어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댈 사람도 없고 친구한테도 말 못할 일이고 남자친구도 없고 뭐 전 항상 혼자인 사람 같아요.
추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너무 와닿아서 계속 여러 번 읽어보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친아빠에게 당해온 폭력 등을 보고 자라서인지 더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졌나 봐요. 맨날 돈 아까워하고 궁상맞게 사는 엄마 보면서 제가 더 좋은 걸 하게 될 때면 엄마 생각도 나고 미안해졌나 봅니다. 댓글처럼 이런 거에 얽매이면 제 인생도 엄마와 똑같이 궁상맞게 보내고 자존감도 잃어버릴 것 같아 정말 저만 생각하고 제 인생을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는 자주 집도 나가시고 몇 년 못 보고 저는 친척집 전전하며 지냈고요. 이맘때 부모님도 이혼하셨습니다. 그러곤 저 중학교 들어갈 쯤부터 엄마와 같이 살았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부모님 이혼 후부터 계속 친척집에서 지내다 성인 되고 독립한 걸로 알아요. 오빠는 엄마를 우리 버리고 간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랑 연락 끊어버린 지 2년 정도 되었고 엄마 연락도 일부러 안 받습니다. 뭐하고 지내는지는 저도 모르고요. 그럼 엄마 입장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 네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네요. 본문에 말했다시피 아빠랑은 연락 안 합니다. 엄마가 빌려준 저 학교 다닐 때 용돈은 입사하자마자 이거부터 갚아주려고요. 학자금 대출은 비록 이자가 나가지만 차라리 이자 나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하네요. 엄마 돈 다 갚으면 연락도 서서히 끊어보려고요. 엄마가 자기는 저한테 용돈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으니까 이런 사람 어딨냐고 이자 안 붙이는 걸 감사해야 한다. 다른 데서 돈 빌리면 이자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언이 더 있다면 더 남겨주세요. 다들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신혼입니다.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신랑 가족은 시부모, 기혼인 누나 2명, 신랑, 미혼인 막내 여동생 이렇게 6명입니다. 가족 행사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내 시누이가 카톡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 번도 카페에서 둘이 만나자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막내 시누가 다른 형제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나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혹시 무슨 고민이 있어서 부른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고민하더니 우리 가족한테 너무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네? 했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댁 식구 신우에게는 가족들이 점점 제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얄밉게 설거지를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피임을 하는 것 같다까지 여러 명이서 그렇게 제 얘기를 열심히 한대요.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며느리한테는 시키냐며 대체 왜 그러냐고 막내 신우가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와 손이 두 신우가 나도 여자고 며느리지만 도리가 있다 라며 막내 신우로 혼냈대요. 온 가족 중에 나만 혼자 그러니 제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뒤에서 음침하게 하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우리 집 와서 너무 애쓰는 것 같고 살갑게 굴려고 노력하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참고 말해주는 거래요. 웬만하면 신랑한테도 얘기하지 말랬어요. 아직 독립도 못해서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섭다고 피 나눈 가족보다 언니를 믿는다고 했어요. 은근히 돌려가고 매기는 말이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맞았네요. 게다가 뒤에서 부부관계 얘기까지 하고 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막내 신우가 가족 행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티가 나서 그런 걸 싫어하나 했는데 그냥 가족이 싫은 거였나 봐요. 이제 어떤 낯으로 시댁 식구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막내 신우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추가,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시댁 식구의 뒷담을 막내 신우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신랑에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랑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얄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랑의 일관된 태도일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행사에 있을 때만 얼굴 비추는 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족에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아서 갈 곳 없는 불똥이 저한테 튄 것 같습니다. 신랑은 제가 막내 신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곧장 시댁에 찾아가 화를 내거나 아예 발길을 끊을 사람입니다.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은 있지만 엄청 각별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집에 홀로 남은 내부 고발자인 막내 신우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 일단은 저와 신우만이 아는 비밀로 하려고 합니다. 시댁을 찾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은근히 주는 눈치, 굳이 돌려 말했지만 날카롭게 느껴지는 말 등 감정 노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도 안 해도 욕먹는다면 쉬운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 신랑이 시댁에서의 제 태도를 지적하면 그때 뒷담 얘기를 꺼낼 겁니다. 물론 절대 막내 신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막내 신우의 자작극 질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시댁이 떠보라고 시킨 건가 아니면 막내라서 질투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아주 잠깐 했어요. 며칠 동안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우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막내지만 신랑이 막내 신우를 대하는 것만 봐도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귀한 막내딸 이미지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시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건 아니지만 몇 년간 여러 번 시댁을 왕래하며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가족이 막내를 특별하게 아끼는 것도 아니고 막내 신우도 그런 걸 바라는 눈치가 아니에요. 이번에 얘기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다면 막내 신우는 신랑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막내 신우는 그것 때문에 속으로 가족과의 정을 어느 정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내 신우가 저에게 악의를 품거나 질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호의가 이렇게 돌아온 경험은 처음이라 무척 고민되고 무섭지만 제가 결정한 대로 잘 헤쳐나가보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